김밥 만드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대한민국 10대 재벌 대양그룹 방태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2년 6개월째 몰래 만난다는 여자. 월세 35만 원도 못 내는 김밥집 사장이었어요.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거지로 변장해 그 여자의 진짜 속내를 파헤치기로요. 하지만 그가 김밥집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통장에 192만 원밖에 없으면서도 매주 토요일 4년째 무료 급식을 하는 여자. 밀린 월세 210만 원 때문에 쫓겨날 위기인데도 남을 먼저 챙기는 마음. 74세 재벌 회장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함께 이 감동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25년 5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대양그룹 회장실 58층에서 강태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평생을 보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재계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비서실장 김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나? 김전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2주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의자로 돌아와 앉았어요. 봉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실 2주 전 강 회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36살의 외아들 강민우가 누군가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무려 2년 6개월째나 말입니다. 재벌가의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문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오래 숨겨왔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강 회장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허름한 김밥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 이하윤, 31세 미혼, 서울 영등포구에서 하윤네 김밥 운영 중.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김밥집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는 계속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학력 고등학교 졸업, 부모 사망, 재산 없음, 월세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5만 원, 통장 잔고 192만 원, 192만 원. 강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하루 용돈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대양그룹의 며느리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고서를 더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2개월째 월세가 밀려 있다는 것,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것, 하루 매출이 고작 12만 원 안팎이라는 것.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틀림없었어요. 그때 보고서 중간에 끼워진 또 다른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들 민우가 그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민우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김밥을 먹고 있었죠. 옆에선 이하윤이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대양그룹 후계자가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다니.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벌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김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하윤 씨는 6년 전부터 김밥집을 운영했는데요. 그전에는 분식집,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어요. 전형적인 신데렐라 콤플렉스군.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를 만나 인생을 바꾸려는 것. 너무나 뻔한 스토리였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다시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이하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범한 얼굴, 수수한 차림새.
도대체 뭘 보고 아들이 2년 6개월씩 만났을까요? 분명 여우 같은 수작이 있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1시간 후 민우가 도착했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아들 앞으로 밀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2년 6개월 동안 만난 여자. 이하윤에 대한 조사 자료다. 민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눈에 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죠. 김밥집 주인이 우리 며느리라고.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강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하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우가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통장에 192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월세도 못 내는 여자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정리해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강 회장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민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2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어요.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다. 김밥집 여자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할 텐가?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강 회장은 일찍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6년 동안 키운 아들이 김밥집 여자에게 빠져 있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죠. 오전 10시, 민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강 회장은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리했나? 민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이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어요. 정신이 나갔구나.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양그룹을 일으킨 그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그 아들이 김밥집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망치려 하다니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이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강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실한 사람. 통장에 192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을 만나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하윤의 2년 6개월간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걸 봐라. 내가 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시점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나?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2년 반 전에도 200만 원 안팎, 지금도 비슷한 금액.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았죠.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재벌 아들을 만났는데 통장이 그대로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장기전을 노리는 거야. 결혼까지 가서 한 방에 따내려는 거지.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러왔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년 6개월 동안 함께한 하윤과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김밥집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 생생했어요. 건설 현장 인근에서 점심을 먹으려 우연히 들른 그곳에서 하윤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죠.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5,500원짜리 김밥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하윤은 그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피곤해 보이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이었죠.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민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강 회장이 돌아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냐?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가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나? 사랑이 회사를 지켜주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위협적이면서도 차가운 목소리에 민우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윤이는 거짓이 없어요. 민우의 말에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우 앞으로 던지듯 내밀었죠. 여기 가서 상담받아라. 민우는 명함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과 의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였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답입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6년 동안 존경했던 아버지, 롤모델이었던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강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준다. 그 안에 정리 안 하면 내가 직접 나선다. 민우는 명함을 구겨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멈춰섰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한번 결정한 건 바꾸지 않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58층 아래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있을 김밥집을 생각했습니다. 192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운영하는 초라한 가게. 그곳이 아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 봐야겠다고. 하지만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았죠. 그는 휴대폰을 들어 김전무에게 전화했어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일 오전에 보고해라.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하윤이라는 여자의 본색을 밝혀내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죠. 그녀가 돈을 노리는 여우인지 아니면 정말 순진한 여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기다렸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그동안 아들과 둘이서 지냈는데 이렇게 멀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겠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죠. 강 회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대양그룹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김밥집 여자 따위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오전 9시 김전무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죠. 회장님이 요청하신 특별한 준비입니다. 김전무가 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낡고 더러운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점퍼, 때가 낀 바지, 구멍 난 운동화. 노숙자들이 입을 법한 차림이었죠. 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걸로 충분하겠군. 김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동행할까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혼자 해야 할 일이었어요. 74년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죠. 오후 2시, 강 회장은 회장실 옆 탈의실에서 변장을 마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더럽고 초라한 노숙자가 거기 서 있었죠. 백발을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먼지를 묻혔습니다. 손톱 밑에도 일부러 때를 끼워 넣었어요. 그는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도 모르게, 비서도 모르게 혼자 움직였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걸이도 일부러 절뚝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해 지나갔어요. 어떤 이는 코를 막았고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죠.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35분쯤 걸렸을까요? 신도림역에서 내린 그는 휴대폰 지도를 보며 김밥집을 찾았어요. 하윤네 김밥이라는 간판이 보일 때까지 12분을 더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손글씨로 쓴 듯한 글자들이 정겨워 보였어요. 강 회장은 김밥집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두어 명뿐이었죠. 카운터 안에서 한 여자가 김밥을 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하윤이었어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어요.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하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는가 싶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어요. 강 회장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저씨 냄새 나는데 왜 여기 들어온 거야? 하지만 이하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뭐 드시겠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김밥 하나만.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며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어요. 이하윤은 그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가자 옆 테이블 손님이 불평했어요. 사장님, 저런 사람 받아도 돼요? 이하윤은 김밥을 말면서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러 온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돈 있는 손님과 없는 손님을 차별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죠. 10분쯤 후 이하윤이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접시에는 김밥 한 줄과 함께 단무지가 수북이 올려져 있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녀가 김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본 이하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았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5,500원짜리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밥이 고슬고슬했고 단무지는 아삭했으며 김은 바삭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80대 할머니였어요. 이하윤이 반갑게 맞이했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할머니가 힘겹게 걸어와 앉았어요. 이하윤은 묻지도 않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김밥 2줄을 할머니 앞에 놓았죠. 할머니, 오늘은 참치 넣어서 특별히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이하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강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놀랐어요.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무료로 김밥을 주다니. 이게 장사를 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일까요? 할머니가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윤아, 너무 고마워. 내가 이 나이에 신세만 지내. 이하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신세예요? 할머니가 오셔야 가게가 따뜻해지는데.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어요. 192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남을 돕고 있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있었죠. 오후 4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간식을 사러 온 직장인들이었죠. 이하윤은 쉴 새 없이 김밥을 말았습니다. 혼자서 주문받고 김밥 말고 계산까지 했어요. 그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강 회장은 김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구겨진 1,000원짜리를 내밀었어요. 3,000원입니다. 이하윤이 말했지만 강 회장은 1,000원짜리 2장만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이하윤이 여전히 김밥을 말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벤츠가 보였어요. 김 전무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죠. 강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 돈을 노리는 여우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본 이하윤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선량해 보였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방문으로 사람을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연기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죠. 강 회장은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강 회장은 다시 노숙자 차림으로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어요. 딸랑거리던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4명 정도 있었어요. 모두 강 회장을 쳐다봤죠. 더럽고 냄새 나는 노숙자가 들어오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는 코를 막기까지 했어요. 이하윤은 카운터 안에서 김밥을 말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어요. 강 회장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죠. 옆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고 손님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조심 좀 하세요. 젊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대꾸하지 않고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하윤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친절했죠.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배고파. 김밥.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 이하윤에게 속삭였죠. 저런 사람 받아도 돼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요. 이하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금방 조용해지실 거예요. 그녀는 다시 강 회장에게 돌아왔어요. 메뉴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김밥 드시겠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강 회장은 메뉴판을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냥 김밥 빨리. 메뉴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큰 소리가 났고 모든 손님이 쳐다봤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 손님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이하윤이 급히 그 손님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빨리 처리할게요. 그녀는 떨어진 메뉴판을 주워 들고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빠르게 김밥을 말기 시작했죠. 평소보다 더 서두르는 게 보였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김밥 한 줄을 완성했어요. 이하윤이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강 회장은 김밥을 보고 일부러 불평했습니다. 이게 뭐야? 작잖아. 그는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탁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죠. 다른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어요. 이하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더 드릴까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며 먹었어요. 쩝쩝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죠. 옆 테이블 손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는 카운터로 곧장 가서 이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저 사람 좀 내보내요. 손님들 다 나가겠어요. 이하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 회장과 다른 손님들을 번갈아 봤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분명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금방 드시고 나가실 거예요. 이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저런 사람 받으면 누가 와요? 그 말에 이하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그녀가 곤란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테스트의 일부였습니다. 그녀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봐야 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강 회장은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 하다가 동전 몇 개를 꺼냈죠. 5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하윤은 동전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김밥 가격은 3,000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동전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에서 손님들의 불평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도 참 답답해요. 왜 저런 사람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손님 생각도 해야죠. 강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 가게를 지켜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이하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강 회장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죠. 이하윤은 끝까지 자신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불평에도 손해를 보면서도 참았어요. 30분쯤 후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간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다시 가게 앞으로 갔죠. 유리문 너머로 이하윤이 혼자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네. 이하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녀는 분명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노숙자에게도 돈 없는 사람에게도 김밥을 팔았어요. 강 회장은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김 전무가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강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여자야. 그건 확실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인내심이 있다고 해서 며느리감이 되는 건 아니었죠. 강 회장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하윤이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계산적인 건지 알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하윤이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하윤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대요. 강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진상 손님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갔다고. 그래도 끝까지 참았대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 진상 손님이었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죠.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해요.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민우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내일 한 번 더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요. 토요일 아침 7시 20분, 강 회장은 일찍 김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여는 시간부터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죠. 강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무료 급식소 앞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김밥집이었죠. 7시 30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하윤이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도 줄 끝에 서서 기다렸어요.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처음 오셨나?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토요일마다 하윤이가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무료로 김밥을 줘. 벌써 4년째야. 4년째라고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의 4년 동안 매주 무료 나눔을 했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테이블마다 김밥과 어묵 국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하윤은 혼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김밥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낡은 옷,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죠. 김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하윤을 불렀어요. 하윤아, 이리 좀 와봐. 이하윤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이거라도 받아. 맨날 공짜로 먹기가 미안해서. 이하윤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이하윤이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그 순간 강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게 연기일까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할머니를 안아주는 모습이 가짜일까요?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이하윤이 잠시 숨을 돌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강 회장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하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팠어요. 이하윤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표정이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어요.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죠. 강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하윤이 계속 말했어요. 17살 때였어요. 이를 굶고 길에서 쓰러졌죠.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분식집으로 데려가서 주먹밥을 사주셨어요. 그때 먹었던 주먹밥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조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는 사람. 이하윤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돈은 없지만 마음은 있으니까요. 그녀가 다시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92만 원밖에 없는 통장. 밀린 월세.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돕고 있는 여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는 건물주처럼 보였어요. 그가 큰 소리로 이하윤을 불렀죠. 이 사장. 이하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가 다가가자 남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월세 2개월째 밀렸어. 이번 달까지 못 내면 나가야 해.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하윤의 어깨가 축 처졌죠. 죄송해요. 꼭 드릴게요. 건물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맨날 그 소리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무료 나눔이야. 그 말에 이하윤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계속할 거예요. 건물주가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이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이하윤에게 다가갔죠. 하윤아, 우리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 이하윤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월세 105만 원. 2개월 치면 210만 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지만 이하윤에게는 전부였죠.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이하윤을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힘내라. 우리가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이하윤은 모든 어르신을 하나하나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강 회장은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텅 비자 이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죠.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가식일까요?
이게 연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하윤은 진짜였어요.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을 걸어가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배고픔보다 남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이하윤은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초월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면 대양그룹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하윤의 월세를 대신 내주기로요. 물론 그녀가 모르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민우와도 화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 강 회장은 네 번째로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을 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갔죠. 낡은 등산복에 모자를 쓴 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평소보다 어수선했어요. 이하윤이 전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손님 몇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4살이에요. 분홍색 원피스 입었고요. 키는 105cm쯤 돼요. 이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가자 한 손님이 설명했어요. 옆 가게 아이가 사라졌대요. 25분 전에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실종됐다니. 영등포구의 복잡한 골목에서 4살 아이가 사라진 건 위험한 일이었죠. 이하윤이 전화를 끊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저도 찾으러 가야겠어요. 그녀가 가게 문을 나서려 하자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어떻게 해요? 이하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 안 잠글 테니 알아서 드세요. 돈은 계산대에 놓아주세요. 그녀는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강 회장도 따라 나갔어요. 이하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아이 이름을 불렀죠. 민지야, 김민지.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뒤지며 아이를 찾았어요. 쓰레기통 뒤도 살피고 주차된 차 밑도 들여다봤죠.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빴습니다. 12분쯤 지났을까요? 이하윤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방향을 바꿨어요. 큰 길 쪽으로 뛰어갔죠. 강 회장도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강 회장이 물었어요. 이하윤이 대답했습니다. 공원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4분 후 작은 놀이터가 나타났어요. 이하윤이 놀이터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기, 미끄럼틀 아래 숨어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였죠. 이하윤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무서웠는지 이하윤의 목을 꼭 안았죠. 이하윤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하윤이 아이를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응, 지금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무서웠지?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의 아이를 위해 가게도 버리고 뛰어나온 이하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걱정과 안도가 담겨 있었죠. 이하윤이 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 엄마가 뛰어나와 아이를 받아 안았죠.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와 아이가 울며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할머니가 이하윤의 손을 잡았죠. 하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하윤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인거려. 아이 엄마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거라도. 하지만 이하윤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강 회장은 놀랐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보상금도 거절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이하윤은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를 확인하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손님들이 김밥값을 정확히 놓고 갔던 겁니다. 어떤 이는 팁까지 놓고 갔더군요.
강 회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하윤이 그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김밥 드시러 오셨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하윤이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아까의 급박했던 상황이 거짓말 같았죠. 대단하셨어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하윤이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아이가 다치기 전에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강 회장은 그런 이하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라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김밥이 나왔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먹으며 이하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김밥을 말고 청소를 했죠. 저녁 6시가 되자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직장인들이 김밥을 사러 왔죠. 이하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혼자서 10명이 넘는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피곤해 보였어요. 그가 카운터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말했죠. 사장님, 오늘 돈이 없는데. 이하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그녀는 김밥 2줄을 싸서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청년의 눈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청년이 나가고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자주 그러세요? 이하윤이 수줍게 웃었어요. 가끔요. 배고픈 건 참기 힘드니까요. 강 회장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92만 원밖에 없으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여자.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니. 그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계산을 하고 일어서며 강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이하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강 회장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하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이 민우의 아내가 된다면 대양그룹도 더 따뜻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민우와 저녁을 먹었어요. 2주 만의 만남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하윤 씨를 만나보고 싶다. 제대로. 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이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하윤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았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하윤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민우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수요일 오후 2시, 강 회장은 다시 한번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이 5번째 방문이었죠.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달까지야. 못 내면 나가. 건물주였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하윤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건물주가 서류를 꺼내 이하윤 앞에 던졌습니다. 2개월치 210만 원. 이번 달 말까지 못 내면 강제 퇴거야. 강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김 전무가 이미 월세를 대신 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이하윤이 애원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건물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주일? 2개월을 기다렸는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장사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죠. 이하윤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아, 무슨 일이니? 이하윤이 억지로 웃으며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김밥 드시러 오셨어요? 건물주가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이런 거지들한테 공짜로 주니까 돈이 없지. 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런 인간이 건물주라니. 이하윤의 선한 마음을 비웃다니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물주에게 내밀었죠. 이거라도 보태요. 하윤이는 좋은 아이예요. 건물주가 10,000원짜리를 낚아채며 비웃었습니다. 10,000원. 이게 뭐가 돼? 또 다른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그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죠. 5,000원이었습니다. 나도 보탤게. 하윤이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1,000원을, 어떤 이는 3,000원을. 각자 가진 돈을 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이하윤을 돕고 있었어요. 이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모두 합쳐도 8만 원이 안 됐지만 그들에게는 큰 돈이었죠. 강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건물주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야. 210만 원. 그가 나가자 이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흐느끼며 울었죠. 할머니가 다가가 이하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강 회장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죠. 왜 월세를 안 낸 거야? 김전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분명히 냈는데요. 그제 210만 원을 건물주 계좌로. 강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다시 확인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다시 가게로 들어갔어요. 이하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죠. 강 회장은 천천히 다가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이하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이하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그녀가 봉투를 꺼내 이하윤에게 건넸죠. 하윤아, 이거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하윤이 놀라서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아주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내가 수술 받을 때 내가 도와준 거 잊지 않았어. 수술비 80만 원 빌려줬잖아.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남의 수술비를 빌려줬다고요? 이하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셔도. 아주머니가 이하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수술도 못 받았어. 정말 고마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30대 남자였습니다. 그도 봉투를 내밀었죠. 저도 갚을게요. 작년에 가게 보증금 60만 원 빌려주신 거. 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하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던 걸까요? 자신은 가난하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이하윤에게 도움받은 이야기들이었죠. 김밥을 외상으로 먹었던 사람, 급하게 돈을 빌렸던 사람, 아플 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남을 돕지 않았는데 이하윤은 192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니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모금된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 합쳐서 130만 원 정도였죠. 이하윤은 그 돈을 보며 또 울었어요. 이 돈 다 돌려드려야 해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그동안 베푼 게 돌아온 거예요. 이하윤이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봤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죠. 베푼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이 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하윤의 철학이었어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전무였어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건물주가 돈을 받고도 거짓말한 겁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하윤을 괴롭히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었어요. 건물 매입 진행해. 당장.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이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힘든 하루였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강 회장은 가게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하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놀라웠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이하윤을 정식으로 만나 사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녀야말로 대양그룹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김 전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건물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18억 원. 작은 건물 치고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죠. 이하윤이 더 이상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하윤 씨는 여전히 모르나?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 건물주는 익명이라고만 전달했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비밀로 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하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점심 무렵 민우가 집에 왔습니다. 2주 만에 집에 온 아들이었어요. 강 회장과 민우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화해를 앞둔 긴장감이었죠. 아버지, 오늘 하윤이를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주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이었겠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강 회장의 말에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다니. 74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하윤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주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그것만을 바랐던 거였죠.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참기 힘들었어요. 그는 일어나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부자의 화해였습니다. 2주 만에 화해였고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며 서로를 안았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하윤이 집에서 저녁 같이 하실래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하윤의 집이라면 아마 작은 원룸이겠죠. 재벌 회장이 가기엔 초라한 곳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강 회장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날 밤, 강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이하윤이라는 여자를 알게 된 후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 6시, 강 회장과 민우는 이하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등포구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이었죠. 계단을 오르며 강 회장은 숨이 가빴습니다. 74세의 나이가 느껴졌어요. 30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하윤이 키우는 것 같았죠. 민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에서 이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좁은 원룸이 보였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이하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강 회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김밥집에 자주 왔던 그 노인이 여기 있다니. 그것도 정장을 입고 민우의 아버지로서 있다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윤아, 아버지 아는 사이야? 이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밥집에 자주 오셨던 분이에요.
강 회장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고백해야 할 때였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시험했어요. 이하윤의 눈이 더 커졌어요. 민우도 놀란 표정이었죠.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하고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배신감, 충격, 혼란이 그녀의 표정에 나타났죠. 강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하윤은 말을 잃었고 민우도 충격을 받았어요. 대양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무릎을 꿇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이하윤이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이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커 보였죠. 왜 그러셨어요? 이하윤의 물음에 강 회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돈을 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하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민우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이하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충분해요. 아니, 오히려 저희가 당신을 가족으로 모실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이하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 냄새가 원룸 안에 퍼졌습니다. 이하윤이 작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전을 준비했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원룸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김밥과 찌개였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는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며 강 회장은 이하윤에게 물었어요. 왜 저를 용서해 주는 거죠? 이하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민우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잖아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강 회장은 놀랐어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이하윤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죠. 이런 며느리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건물 매입한 것도 아버님이시죠? 이하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 회장이 놀랐어요. 민우도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봤죠. 어떻게? 이하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팔릴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새 주인이 월세를 안 올린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제가 샀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월세 걱정하지 않길 바랐어요. 이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선한 마음.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계속되었어요. 된장찌개는 식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하윤이 어렸을 때 이야기, 민우와 처음 만난 날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요. 밤 9시가 되어 강 회장과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작은 원룸을 나서기 전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이하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하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가족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족. 그 단어가 강 회장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위로 얻을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만들어지는 관계. 그것이 가족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하윤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부자야. 마음이 부자인 사람. 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2주 만에 완전히 화해한 부자였습니다. 이하윤이라는 다리가 두 사람을 이어준 거였죠.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특별했어요. 김밥집이었죠. 이하윤이 원했던 대로 화려한 호텔 대신 자신이 일해온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 주민들이 김밥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꽃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리본을 달았죠. 어르신들도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작은 김밥집이 결혼식장으로 변했어요. 오전 11시 이하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비싼 명품 드레스가 아니었어요. 동네 양장점에서 맞춘 소박한 드레스였죠.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행복이 얼굴에 가득했으니까요. 민우도 턱시도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었어요. 대양그룹 후계자의 결혼식 치고는 초라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강 회장이 주례를 맡았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 민우와 이하윤이 부부가 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80명 남짓한 하객들이었지만 그 어떤 대형 결혼식보다 따뜻했죠. 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잘 됐다. 고생 많았어. 이하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는 것이 꿈만 같았죠. 민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이하윤은 더 큰 눈물을 흘렸어요. 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메뉴는 당연히 김밥이었죠. 이하윤이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 어묵이 차려졌습니다. 재벌가 결혼식 음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었어요. 대양그룹 임원들도 참석했는데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분위기에 녹아들었죠. 한 임원이 강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결혼식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네요. 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진짜 결혼식이야. 사람 냄새가 나잖아. 시간이 흘렀어요. 이하윤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예린이었죠. 강 회장의 제안이었어요. 예쁘고 어질다는 뜻이 어울린다고 했죠. 예린이는 김밥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김밥을 만들고 아빠가 서빙을 하고 할아버지가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컸어요. 그녀에게 김밥집은 놀이터였고 어르신들은 큰할머니, 큰할아버지였죠. 어느 날 4살이 된 예린이가 강 회장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는 왜 김밥집에서 일해요? 강 회장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건 사랑을 나누는 거란다. 예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랑을 나누면 좋아요? 강 회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그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게 사랑이야. 그때 이하윤이 김밥을 가져왔어요. 예린이가 좋아하는 참치 김밥이었죠. 예린이는 행복하게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예린이도 나중에 여기서 김밥 만들래? 예린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처럼 맛있는 김밥 만들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대양그룹의 후계자가 김밥집을 물려받겠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80세가 된 지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에서 김밥집 봉사자로, 돈의 노예에서 사랑의 전도사로 변했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하윤이 가르쳐 준 것처럼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김밥집에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120명이 넘었죠. 이하윤과 민우, 강 회장, 그리고 어린 예린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어요. 김밥집에 노을빛이 들어왔죠.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린이의 제잘거리는 소리, 민우와 이하윤의 다정한 대화, 강 회장의 흐뭇한 웃음소리가 김밥집을 채웠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들은 행복했어요.